기원전 1100년경 중국 대륙에는 은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로 약 600년 동안 중원을 지배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청동기 문명이 발달하고 갑골문자가 사용되며 제사와 점술이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조가 그렇듯 은나라도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뛰어난 재능과 용맹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지혜로웠으며 언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재능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점차 폭군으로 변모하게 했습니다. 짐은 천자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이니 누구도 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주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술을 가득 채운 연못을 만들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육림이라 부르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중에 가득 채우고 잔인한 형벌을 만들어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주왕의 곁에는 3명의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인 미자, 그의 숙부인 기자, 그리고 그의 신하인 비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왕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간언했습니다. 특히 기자는 주왕의 숙부로서 그리고 은나라의 현자로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덕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으며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주왕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가르치고 보살폈기에 주왕이 폭군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전하, 백성의 원망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멈추고 정사에 힘써 주십시오. 은나라의 운명이 전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자는 눈물을 머금고 주왕에게 간언했지만 주왕은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의 충언을 귀찮게 여기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네가 나이가 들어 고루해진 것 같구나. 짐은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다. 짐이 즐거워하는 것이 곧 백성들의 즐거움이요. 짐이 원하는 것이 곧 천하의 이치이니라. 주왕의 이런 태도에 기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은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왕을 향한 충성심과 은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서쪽의 주나라에서는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문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 많은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고 무왕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들은 주왕의 폭정을 듣고 은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왕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총애를 받던 달기라는 여인의 영향으로 주왕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달기는 아름다운 외모와 교묘한 말솜씨로 주왕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전하, 기자와 비간은 항상 전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기의 이간질에 주왕은 점점 더 기자와 비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간이 강력하게 간언하자 주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간이 현명하다고 하니 그의 심장이 7구멍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주왕의 명령으로 비간은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그의 심장이 꺼내져 주왕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자는 더 이상 은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슬픔에 잠긴 채 나라를 떠났습니다. 기자는 비간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언이 오히려 비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은나라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주왕에게 대항하거나 나라를 떠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미치광이가 되어 주왕의 의심을 피하고 그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 은나라의 문화와 지혜를 보존할 것이다. 기자는 스스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지의 옷을 입은 채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 주변을 배회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주왕은 그런 기자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가 미쳤구나. 미친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으니 그를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해서 기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날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은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046년 주나라의 무왕은 800제후의 군대를 이끌고 은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목축이라는 곳에서 양군이 대치했을 때 무왕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이여, 주왕의 죄는 하늘을 찌를 듯하니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그를 벌하게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1000명을 받들어 은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무왕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고 반면 은나라의 군대는 주왕의 폭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은나라의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고 일부는 오히려 창을 돌려 주왕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은나라는 대패했고 주왕은 궁으로 도망쳐 자신의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불을 질러 자살했습니다.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왕은 승리 후 은나라의 백성들을 잘 대우하고 남아있는 은나라의 귀족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특히 기자의 지혜와 덕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기자는 은나라의 현자로서 주왕에게 끝까지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 예우하고 그의 지혜를 빌려 새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무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이 기자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여전히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는 은나라가 멸망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주나라에 협력하는 것이 은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기자는 마음을 정리하고 은나라의 옛 도읍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여행자로 위장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은나라의 옛 도읍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궁궐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번화했던 거리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기자는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궁궐의 폐허 위에 그리고 거리와 광장을 뒤덮고 있는 것은 푸르게 자라난 보리였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보리 이삭들은 마치 은나라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는 그 광경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은나라여, 너의 백성들은 모두 어디로 갔느냐? 너의 영광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느냐? 오직 이 보리만이 변함없이 자라고 있구나. 깊은 슬픔에 잠긴 기자는 그 자리에서 한 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수지가였습니다. 맥수점점에 미서유유라. 피교동에여 불여와 호혜로다. 보리 이삭은 쑥쑥 자라있고 벼와 기장도 잘 자라네. 저 교활한 아이여, 나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도다. 이 노래에서 교활한 아이는
주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자는 주왕이 자신의 충언을 듣지 않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탄 속에서도 보리가 여전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지속성과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기자의 이 노래와 탄식은 후대의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후 조선, 지금의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은나라의 문화와 지혜를 새로운 땅에 전파하며 자신이 사랑했던 나라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맥수지탄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맥수지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마음을 넘어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를 담은 사자성어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깊은 슬픔과 지혜, 그리고 그가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맥수지탄은 보리맥, 빼어날 수 갈지, 탄식할, 탄으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보리가 빼어나게 자라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앞서 이야기한 은나라의 현자 기자의 경험에서 유래했습니다. 맥수지탄의 기본적인 의미는 고국이 멸망하고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깊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기자가 은나라의 멸망 후 폐허가 된 옛 도읍을 방문했을 때 그는 궁궐과 거리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보리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맥수지탄은 한때 번영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맥수지탄에는 단순한 슬픔이나 그리움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기자가 은나라의 폐허 위에서 보리가 여전히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생명의 지속성과 재생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만든 건물과 제도는 무너졌지만 자연의 생명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맥수지탄은 자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맥수지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망국지안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잃은 한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맥수지탄은 또한 맥수서유라는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이는 기자의 노래 맥수점점에 미서유유에서 따온 것으로 보리는 빼어나게 자라고 기장은 윤기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자연의 생명력과 지속성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맥수지탄은 주로 나라의 멸망이나 고향의 상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망국의 신하들은 종종 맥수지탄의 심정으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남북조 시대나 당나라 말기, 송나라 말기 등 혼란기에 많은 시인들이 맥수지탄의 정서를 담은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맥수지탄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나라의 현자 기자가 나라의 멸망 후 폐허 위에 자라는 보리를 보며 느낀 깊은 탄식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가 끝나기도 하며 직장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환경 파괴, 문화유산의 소멸, 공동체의 해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목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수지탄은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애도하되 그 속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기자가 은나라의 폐허 위에서 자라는 보리를 보며 생명의 지속성과 희망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지, 나는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처한 상실과 회복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